아들에게 1억 3천만 원 증여해줬더니 버림받았다. 나는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았다. 20살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33세 홀로 됐다. 그날 이후로 내 인생엔 오직 생존만 있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 공장에 나가고 오후엔 건물 청소를 했다.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쉬지 않았다. 하루 벌어 하루 먹었고 남는 돈은 통장에 넣었다. 남들처럼 해외여행도 명절 선물도 못했다. 그렇게 40년을 모은 돈이 1억 3천만 원이었다. 그게 내 노후였고 내 자존심이었다. 그 돈을 아들에게 줄 생각을 했을 때 마음이 따뜻했다. 준호는 착했다. 남편 닮아 말이 적고 책임감 강한 아이였다.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눈물이 났다. 엄마, 나 이제 진짜 어른 되는 거지? 그래, 이제 내 가정 꾸려야지. 그날 밤 나는 통장을 꺼내 아들의 이름을 적었다. 김준호에게 전액 증여. 내가 가진 전부였다. 도장은 떨리는 손으로 찍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무 조건 없이. 결혼식 날 며느리를 처음 봤다. 하얀 드레스에 웃는 얼굴.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손은 차가웠다. 그때는 몰랐다. 그 차가움이 내 인생을 갈라놓을 줄은. 결혼 후 새 집에 초대받았다. 하얀 벽지,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엄마, 이 집 어때? 좋다. 내가 이렇게 자리 잡으니 내 맘이 다 뿌듯하다. 그때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아직 방이 하나뿐이라서요. 조금 안정되면 꼭 모실게요. 그 말은 돌려 말한 거였다. 당장은 들어오지 말아달라는 뜻이었다. 며칠 후 아들이 전화를 걸었다. 엄마, 지연이가 요즘 힘들어해서 당분간은 혼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웃으며 말했다. 그래, 괜찮다. 젊은 사람들끼리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지. 하지만 통화가 끝난 뒤 손이 떨렸다. 그 괜찮다는 말은 거짓이었다. 며느리의 말투는 점점 달라졌다. 예전엔 어머니라 부르던 사람이 어느 날부턴가 저희 어머니라고 했다. 존댓말 안에 거리가 있었다. 전화는 줄었고 명절에 오라는 말도 없었다. 내가 먼저 찾아가면 문 앞에서 반찬만 받았다. 어머니, 이번에는 들어오시지 마세요. 애가 자고 있어서요. 문틈 사이로 웃음소리와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그렇게도 서러울 줄 몰랐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식탁에 앉은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준호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당신 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이제 못하겠어요. 나는 방문 앞에서 숨을 죽였다. 왜 그래, 지연아? 왜긴요? 냄새나고 잔소리 많고 아무 도움도 안 되잖아요. 이 집은 제 돈으로 산 집이에요.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다. 제 돈으로 산 집. 그 집 전세금의 절반은 내 돈이었다. 그날 밤 아들이 내 방에 왔다. 엄마, 지연이가 요즘 많이 예민해서 그래. 당분간 친정 다녀오시면 안 될까? 그 말은 명령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녀올게. 그렇게 나는 내 집에서 나왔다. 작은 원룸, 낡은 전기난로 하나. 바닥은 차갑고 벽지는 눅눅했다. 첫날 밤 통장을 꺼내 들었다. 잔액은 0원. 휴대폰엔 문자 하나가 떠 있었다. 계좌이체 완료 1억 3천만 원. 오늘도 사연 이야기에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항상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사연 시작에 앞서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받는 사람 김준호, 보내는 사람 김정옥. 그게 내 이름이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사랑을 돈으로 착각했구나. 며칠 후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혹시 그 돈 조금만 다시 받을 수 있을까? 엄마, 지금 힘들어. 나중에 얘기하자.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다. 그 이후로 아들은 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겨울이 왔다.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왔다. 내 몸보다 마음이 더 시렸다. 가끔 손주 서준이가 전화를 걸어왔다. 할머니, 언제 와요? 할머니는 조금만 더 있다 갈게. 할머니 보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다. 세상 그 어떤 위로보다 따뜻했다. 나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무릎이 아팠지만 손을 멈출 수 없었다. 청소도 식당 일도 닥치는 대로 했다. 남의 집 바닥을 닦으며 생각했다. 내 아들 집도 이렇게 닦았는데 이제는 남의 집이구나. 그날 저녁 손등에 굳은 살이 터졌다. 붉은 피가 묻어났지만 닦지 않았다. 그게 내 삶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이번 주에 돌잔치 있어요. 오시죠? 가족이잖아요. 그 목소리는 예의 바르고 낯설었다. 나는 새 옷을 입고 머리도 말리고 화장도 했다. 거울 속에 내가 조금은 초라했지만 그래도 웃었다. 그래, 가족이니까. 그 집에 들어서자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 저기 앉으세요. 식탁 끝자리에 작은 의자가 있었다. 사돈댁이 말했다. 어르신, 지연이가 고생 많아요. 그래도 남편이 무능하니까 우리 딸이 벌 수밖에요. 그 말에 웃음이 돌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사돈댁이 물었다. 어르신, 연금은 얼마나 받으세요? 없습니다.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사세요? 그냥 일하면서 삽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그래서 따님이 고생이 많죠. 그 말에 손이 떨렸다. 그때 며느리가 잔을 들었다. 엄마, 그만해. 그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미 그녀도 나를 같은 눈으로 보고 있었다.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에 불빛이 번졌다. 그 불빛이 눈물처럼 흘러내렸다. 나는 혼잣말했다. 정우가, 넌 왜 늘 이렇게 참고만 사니? 그날 밤 거울 앞에 섰다. 주름진 얼굴이 낯설었다. 그 얼굴이 너무 초라해서 웃음이 나왔다. 그래, 이게 내 인생이구나. 다음 날 우체통에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다. 보험사 로고가 찍혀 있었다. 피보험자 김상도. 남편 이름이었다. 손이 떨렸다. 봉투를 열자 안내장이 들어 있었다. 사망보험금 지급 안내 수령인 김정옥. 금액 1억 3천만 원. 순간 숨이 막혔다. 남편이 남긴 돈이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나 몰래 준비해둔 보험. 눈물이 터졌다. 여보, 당신이 또 나를 살렸네. 그날 밤 통장을 새로 만들었다. 이름은 내 이름으로. 김정옥.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번엔 누구한테도 안 줄 거야. 남편의 사진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여보, 이제 시작이야. 당신이 남긴 이 돈으로 나도 내 인생을 살아볼게. 그날 이후 나는 달라졌다. 다시 화장도 하고 머리도 염색했다. 시장에 나가 장을 보고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순자야, 우리 밥 한번 먹자. 그녀는 놀랐다. 내가 밥 사는 날이 오네? 이젠 내가 사야지. 그날 우리는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웃었다. 오랜만에 진짜 웃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다. 여보, 나 이제 무섭지 않아. 그들이 날 버렸지만 난 다시 나를 찾았어. 창밖엔 봄비가 내렸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이 내 뺨을 스쳤다. 마치 남편이 다정히 손을 얹는 것 같았다. 나는 속삭였다.
고마워요, 여보. 이제 나 울지 않을게. 그리고 마음속에서 다짐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 손으로 다시 쓴다. 그들이 내 돈을 빼앗았을 땐 침묵했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번엔 내가 법으로 움직일 차례였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새벽 4시에 눈을 떴다. 이제는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다시 배우러 가는 기분이었다. 청소 일을 그만두고 구청 복지센터에 등록했다. 거기엔 나 같은 사람들이 많았다. 남편 잃고 자식에게서 멀어진 사람들. 서류를 들고 앉은 노인들 눈빛이 다 똑같았다.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상담원이 내게 물었다. 김정욱님, 혹시 자산이나 예금 있으세요? 없어요. 혹시 증여하신 적은요? 그 질문에 가슴이 철렁했다. 네, 아들에게 오래전에.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법적으로도 증여가 성립된 걸로 보이네요. 그 말이 내 머리를 찔렀다. 법적으로도. 이제 나는 내 돈을 되찾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날 밤 서랍 속 남편의 사진을 꺼냈다. 여보,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나를 더 아프게 했다. 그런데 사진 뒤에 낡은 봉투 하나가 붙어 있었다. 혹시 몰라서 넣어둔다. 이 돈은 내가 힘들 때 써라. 마이너스 상도 마이너스. 봉투 안엔 오래된 통장 한 권이 있었다. 남편이 남겨둔 또 다른 계좌. 잔액은 크지 않았다. 130만 원. 하지만 그 돈이 내겐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날 결심했다. 이 돈으로 다시 시작하자.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 앞에 섰다. 낯선 문패, 두꺼운 유리문. 손이 떨렸지만 밀고 들어갔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들에게 준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젊은 변호사는 잠시 날 바라봤다. 혹시 증여계약서에 서명하셨나요? 네, 그때 은행에서 도장 찍었어요. 그럼 상황이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받으신 분이 부당하게 어르신을 내쫓았다면 법적으로는 부당대가 없는 증여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두드렸다. 되돌릴 수 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하늘을 봤다. 유난히 맑았다. 봄이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나도 봄이 오겠지.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르신, 상대방 주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며느리분 성함이 지연 씨 맞죠? 그 이름이 나왔다. 지연. 내가 평생 잊지 못할 이름. 네, 맞아요. 전화를 끊자마자 손이 떨렸다. 이제 정말 시작이었다.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다. 어머니, 무슨 서류가 왔는데요? 변호사 이름이 적혀 있던데요?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응, 내가 좀 알아볼 게 있어서. 그게 뭐예요? 내 돈 말이야. 짧은 정적이 흘렀다. 어머니, 그건 다 우리 가족 위에 쓴 돈이에요. 가족이면 버리진 않았겠지. 그 말을 하며 나는 내 목소리를 처음 들었다. 단단했고 낯설었다.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어머니, 실망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오실 줄 몰랐어요.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서류철을 꺼내 꼼꼼히 읽었다. 증여자의 생활 유지 불가능 또는 심각한 배신 행위 시 증여는 철회할 수 있다.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다. 이게 내 구명줄이구나. 며칠 뒤 나는 법원에 갔다. 법정 안은 조용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하며 말했다. 피고 측의 부당행위 명백합니다. 그날 며느리와 마주쳤다. 그녀는 눈을 피했다. 아들은 그 옆에 앉아 있었다. 한때 나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던 아들. 하지만
그날의 그는 모르는 사람이었다. 재판장은 물었다. 증여를 해지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버림받았으니까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을 줬는데 그들은 저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게 가족입니까? 순간 법정이 조용해졌다. 눈물이 났지만 닦지 않았다. 재판은 길어졌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희도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잔소리가 많아서. 하지만 그 눈물은 내겐 보이지 않았다. 나는 평생 진짜 눈물을 흘렸으니까. 한 달 뒤 판결문이 도착했다. 증여계약 해지 인용. 그 문장을 보고도 믿기지 않았다. 손이 떨리고 눈이 흐려졌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여보, 해냈어.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왜냐면 내가 나를 버리면 아무도 안 챙겨주니까. 짧은 침묵 뒤 전화가 끊겼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복수라기보다 정리였다. 며칠 뒤 나는 아들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편지를 읽고도 울지 않았다. 그저 하늘을 올려다봤다. 남편의 사진이 떠올랐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사람은 믿을 게 자기 자신뿐이야. 그날 밤 나는 통장에 적힌 잔액을 바라봤다. 1억 3,124만 원. 그리고 웃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제 다시 내 이름으로 살 수 있어서. 거울 앞에 서서 화장을 했다. 입술에 분홍빛을 얹으며 중얼거렸다. 정호가, 넌 해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이 내 머리칼을 스쳤다. 마치 누군가 다정히 어깨를 두드리는 것 같았다. 나는 이제 안다. 사람이 진짜 가난해지는 건 돈이 없을 때가 아니라 존엄을 잃을 때라는 걸. 그래서 나는 오늘도 새 통장을 만들었다. 적금 이름 정옥의 인생 2막. 작은 글씨로 그렇게 써넣었다. 은행 직원이 물었다. 어르신, 목표 금액은요? 100만 원이요. 이번엔 내가 나한테 주는 선물이니까. 집으로 돌아와 남편 사진 앞에 서서 말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그들도 언젠간 알겠지.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거란 걸. 촛불을 켜자 불빛이 흔들렸다. 그 불빛이 내 눈 속에서 반짝였다. 나는 그 불빛을 보며 웃었다. 이제 진짜 끝이다.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지만 세상은 또 한 번 나를 시험했다. 그리고 그 시험이 내 진짜 자유의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아침 커피를 내렸다. 혼자 있는 시간이 이제는 익숙했다. 햇살이 창문을 비추면 남편이 내 옆에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평온이 찾아오려는 순간 다시 소식이 왔다. 그날 오후였다.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김정옥님, 법원으로부터 추가 소송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추가 소송? 멈춰서서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며느리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지연, 부당이득 반환 소송 제기.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그들이 나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는 잠시 말을 아꼈다. 상대 측이 손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집 리모델링 비용, 가구 구입비 등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순간 웃음이 터졌다. 내 돈으로 산 집인데 나한테 돈을 내놓으라니. 내 웃음이 떨림으로 변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거울 속의 내 얼굴은 또다시 낯설었다. 이게 또 뭐냐, 정호가. 하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다. 책상 위에 판결문을 펼치고 연필로 줄을 그었다.
정의는 늦어도 온다. 누가 그랬던가. 그날 나는 결심했다. 다시 싸우자. 끝까지. 며칠 뒤 법정 복도에서 그들을 마주쳤다. 며느리는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다. 눈빛엔 여전히 냉기가 돌았다. 어머니, 아직도 그러세요? 지연아, 너한테 묻고 싶다. 사람 마음은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니? 그녀가 비웃었다. 세상은 그렇게 순진하게 살면 안 돼요. 그래, 너 말이 맞다. 근데 세상은 결국 순진한 사람 덕분에 굴러가는 거야. 그 말에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아들은 내 옆을 지나쳤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그 모습이 오히려 미웠다기보다 이젠 저 아이도 며느리 손 안에 갇혔구나 싶었다. 법정 안 며느리 측 변호사가 말했다. 원고 측은 혼인 생활 중 발생한 비용을 상속 재산으로부터 보전받고자 합니다. 나는 조용히 손을 모았다. 피고 측 할 말씀 있으십니까? 변호사가 내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 그들에게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인생을 되찾았을 뿐입니다.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법정 안 공기가 바뀌는 걸 느꼈다. 아들이 고개를 숙였다. 며느리의 변호사가 다시 물었다. 그럼 왜 소송을 걸었습니까? 버림받았으니까요. 그건 개인적 감정 아닙니까?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감정이요? 사람이 감정 없이 어떻게 살죠? 순간 법정 안이 조용해졌다. 그날 재판은 길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 봄비가 내렸다. 우산이 없어서 비를 맞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따뜻했다. 비가 아니라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 같았다. 며칠 후 판결문이 도착했다. 원고의 청구 기각. 그 한 줄이 내 인생을 바꿨다. 나는 종이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하지만 세상은 또 한 번 나를 놀라게 했다. 다음 날 구청에서 전화가 왔다. 김정욱 어르신 맞으시죠? 사회공헌금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사회공헌금이요? 네, 어르신께서 소송 중에 기부하신 적금 통장이 확인됐습니다. 그 내역을 지역 장학재단으로 이전하려 합니다. 나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거 제 적금이에요. 정욱의 인생 이막. 직원은 웃으며 말했다. 그 이름이 너무 좋아서요. 아이들 장학기금 이름으로 쓰면 어떨까요? 순간 눈물이 났다. 그래요. 그렇게 해요. 이제 내 돈이 누군가의 시작이 되면 그걸로 됐죠. 며칠 뒤 지역신문에 기사가 났다. 70세 여성, 억대 재산 소송 후 장학금 전액 기부. 사진엔 내 이름이 있었다. 김정욱. 그 이름이 다시 세상에 올랐다. 댓글이 달렸다. 진짜 멋있다. 우리 엄마 생각나요. 세상엔 아직 이런 어른이 있네. 나는 그 댓글들을 하나씩 읽으며 울었다. 울면서 웃었다. 그날 밤 남편의 사진 앞에 초를 켰다. 여보, 나 이제 정말 자유야. 불빛이 흔들렸다. 바람이 창문을 스쳤다. 그 바람이 내 어깨를 감싸는 것 같았다. 당신이 떠난 뒤 나는 참 오래 헤맸어. 하지만 결국 나한테 돌아왔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창밖에 새벽이 오고 있었다. 나는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 진짜 괜찮아. 그때 문자가 하나 왔다. 보낸 사람 준호. 엄마, 서준이 졸업식이에요. 혹시 와주실 수 있을까요?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다.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썼다. 그래, 갈게. 이젠 우리 다시 만나도 되겠지. 시간이 모든 걸 잊게 해줄 줄 알았지만 다시 만난 그날 진짜 용서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졸업식 날 나는 새벽부터 눈을 떴다. 오랜만에 화장대 앞에 앉아 분을 발랐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여전히 주름졌지만 어디선가 단단한 빛이 났다. 남편의 사진 앞에 인사했다. 여보, 나 다녀올게. 이번엔 울지 않을게. 버스를 타고 학교로 향했다.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다. 예전에 나는 없었다. 이제는 세상에 맞서던 그 여자가 있었다. 학교 운동장에는 꽃다발을 든 사람들이 북적였다. 나는 조용히 구석 자리에 앉았다. 무대 위에서 사회자가 말했다. 이제 마지막으로 6학년 3반 대표 서준이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다. 작은 소년이 무대에 올랐다. 작은 어깨, 또렷한 눈빛. 그 아이가 내 손주였다. 마이크 앞에 선 서준이가 말했다. 할머니, 보고 있죠? 할머니가 준 용기 덕분에 저 여기까지 왔어요. 순간 눈물이 터졌다. 숨을 삼키려 해도 소용이 없었다. 그 아이는 내 손으로 다시 세운 내 세상이었다. 행사가 끝난 뒤 운동장 끝에서 아들이 서 있었다. 엄마. 그 한마디에 모든 말이 막혔다. 아들의 얼굴이 마르고 초췌했다. 미안해요. 그땐 내가 너무 어렸어요. 그 말이 가슴에 깊게 박혔다. 그래, 나도 그땐 너무 참았어.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 속에 묘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옛날 집의 장판 냄새, 밤 냄새, 그리고 눈물 냄새. 그때 며느리가 다가왔다. 지연이었다.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다. 어머니. 그 한마디가 너무 낯설었다. 오랜만이네. 죄송해요. 짧은 말 한마디가 천둥처럼 울렸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남편도 저도 모두 불안했어요. 지연아.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넌 나를 버렸고 난 너를 미워했어. 근데 이제는 미워하지 않으려 해. 그녀가 울음을 터뜨렸다. 감사해요, 어머니. 그 순간 진짜 용서가 무엇인지 알았다. 용서는 있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였다. 서준이가 달려왔다. 할머니, 사진 찍어요. 그 작은 손이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이 참 따뜻했다. 그래, 찍자. 우리 셋이 함께 사진을 찍었다. 사진 속 나는 웃고 있었다. 오랜 세월 만에 진짜 웃음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유난히 푸르렀다. 길가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꽃잎이 내 어깨에 내려앉았다. 마치 누군가 다정히 어깨를 두드리는 것 같았다. 나는 속삭였다. 여보, 이제 정말 괜찮아. 집에 도착하니 편지 한 통이 도착해 있었다. 발신인 김지연. 어머니, 저희 가족이 새 출발을 하려 합니다. 할머니의 이름으로 장학기금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어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다. 그래, 그렇게 해라. 그게 진짜 유산이지. 그날 밤 서류철을 꺼내 장학재단 명의 변경 서류를 썼다. 수령인 이름에 김정욱 장학기금이라고 적었다. 볼펜 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이제 내 이름은 돈이 아니라 뜻으로 남는 거였다. 촛불을 켰다. 불빛이 잔잔하게 흔들렸다. 그 불빛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여보, 나 이제 다 정리했어. 그들도 나도 이제는 서로를 용서했어.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따뜻했다. 이건 슬픔이 아니라 안도였다. 거울 앞에 섰다. 이마의 주름, 눈가의 주름이 선명했다. 하지만 이상하게 아름다웠다. 세상은 그 주름이 지나온 시간을 모르겠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건 상처가 아니라 살아남은 흔적이었다.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불었다. 나는 그 바람에 머리칼을 맡기며 속삭였다.
이제 내 인생은 내 손으로 다시 피어난다.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 다시 찾아온 그 봄날, 내 이름으로 온 편지 한 통이 내 삶을 완성시켰다. 봄이 또 왔다. 창문을 열자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햇살이 부드럽게 방 안을 채웠다. 나는 조용히 커피를 내리며 생각했다. 이젠 하루가 길지 않았다. 혼자라는 게 외롭지 않았다. 고요가 내 친구가 됐다. 라디오에 옛 노래가 흘러나왔다. 세월이 가면 가수의 목소리가 묘하게 마음을 적셨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택배 상자 하나가 문 앞에 놓여 있었다. 보낸 사람 김준호. 손이 멈췄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편지 봉투와 하얀 상자 하나가 있었다. 편지부터 폈다. 엄마, 그날 이후로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왜 그렇게 엄마에게 매정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지연이랑 서준이랑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엄마가 남긴 장학기금 이름, 우리가 평생 지켜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준호 올림. 손끝이 떨렸다. 눈물이 핑 돌았다. 편지 뒤엔 서준이의 그림이 붙어 있었다. 할머니와 손을 잡은 그림. 그 밑엔 아이 글씨로 쓰여 있었다. 할머니, 이제 울지 마요. 나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짧고 가장 따뜻한 위로였다. 상자를 열자 작은 목걸이 하나가 있었다. 금빛 십자가, 그리고 작은 새 모양 펜던트. 햇살에 반짝였다. 편지 한 줄이 떠올랐다. 이제는 마음으로 살아가요. 나는 조용히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 차가운 금속이 가슴에 닿았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날 오후 나는 공원에 나갔다. 아이들이 뛰놀고 노인들이 장기를 두고 있었다. 그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바람이 불었다. 꽃잎이 얼굴에 닿았다. 문득 남편이 떠올랐다. 그와 함께 걷던 길, 함께 웃던 시간.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다. 그리움도 사랑도 이젠 내 안에서 잔잔했다. 벤치에 앉아 눈을 감았다. 햇살이 눈꺼풀을 따뜻하게 덮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지연. 잠시 망설였지만 받았다. 어머니, 오늘 서준이가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할머니 얘기였어요. 할머니가 제일 멋있는 사람이라고요. 그 말에 웃음이 났다. 그래, 그럼 됐네. 조만간 식사 한번 하러 오세요. 그래, 생각해 볼게. 짧은 통화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환해졌다. 이제 미움은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 커튼을 걷었다.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웠다. 테이블 위에는 남편의 사진이 여전히 있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우리 아들 이제 사람 됐어. 사진 속 미소가 더 환해진 것 같았다. 그 미소를 바라보다가 나는 편지를 한 장 꺼냈다. 서준아, 사람은 돈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란다. 마음으로 강해지는 거야. 할머니는 그걸 배우느라 평생이 걸렸단다. 너는 조금 더 빨리 알았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마이너스 할머니가 마이너스. 편지를 봉투에 넣고 봉했다. 보낼 사람 김서준. 이름을 적으며 미소를 지었다. 창밖에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나는 천천히 커피잔을 들었다. 이젠 커피 맛도 쓸지 않았다. 그건 삶의 맛이었다. 쓴맛 끝에 오는 따뜻함. 창문 너머로 봄바람이 스쳤다. 나는 속삭였다. 그래, 잘 살자. 오늘도 내일도 나답게. 불빛이 점점 저물고 방 안엔 은은한 노을이 퍼졌다. 그 빛이 내 손등을 감쌌다. 주름진 손이지만 그 안엔 모든 게 있었다. 상처도 사랑도 그리고 평화도.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수고했다, 정호가. 그 말에 웃음이 났다. 이제 진짜 끝이었다. 아니, 어쩌면 또 다른 시작이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연은 댓글로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